번째 파트를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그 완전시장, 완전자본시장에서 자본 구조 이론인데, 그 MMA 58년 논문에서 발표됐듯이 완전자본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그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부채를 많이 쓰냐 적게 쓰냐와 상관없이 기업 가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Capital Structure Irrelevancy Theory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완전 시장에서의 이론이 성립하려면은 부채 사용에 따른 유리한 효과와 불리한 효과가 정확하게 일치돼서 상쇄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오늘은 불완전 시장에서의 그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본구조 이론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 시장에서는 그 MMA 58년 페이퍼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시장. 그래서 불완전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제 첫 번째로 그 MMA 그 63년 페이퍼예요. 그래서 그 완전 시장을 얘기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금이 없다는 것과 또 뭐죠? 거래 비용이 없다. 또 세 번째 정보 비대칭이 없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외에 완전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야 완전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불완전 요인으로 세금을 고려해보자. 그래서 세금 중에서도 법인세를 고려해보자는 것이 이제 MM의 그 63년 논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밀러의 그 77년인가? 그래서 이제 그 법인세 말고 개인 소득세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까지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거래 비용으로 이제 파산 비용도 거래 비용의 일종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크라우스 리첸버그의 이제 파산 비용 이론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그 정보 비대칭이 없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위해서 그 젠센 맥클링을 중심으로 한 대리 이론, 또 신호 이론, 이런 정보 비대칭을 감안한 그런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 네 가지를 그 목표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MM의 그 이제 두 번째 논문인데, 이게 그 수정 논문이라고 하죠. 수정 논문. 그러니까 수정 논문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내용이 그 잘못돼서 수정했다는 게 아니고, 그 완전 시장에서의 얘기했던 내용이 그 법인세를 고려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정된다라는 얘기의 의미에서 수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명제에서는 수정 이론은 명제를 지난번에 그 1명제, 2명제, 3명제 했던 거와 똑같이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때 그 완전 시장에서의 그 1명제는 VL이나 VU가 똑같다. 뭐가 똑같으면? 그 영업이익이 똑같으면은 VL이나 그러니까 부채 기업의 가치나 무부채 기업의 가치나 똑같다. 그러니까
부채 사용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법인세를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가 존재할 때 U는 unlevered firm의 무부채 기업, L은 levered firm, 그래서 부채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똑같이 EBIT인데 그 무부채 기업의 경우에는 지급이자가 없으니까 EBIT가 그대로 내려오고 거기에 법인세율을 곱해서 세후 EBIT가 매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매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만약에 부채를 사용한 기업이라면은 그 EBIT에서 이자를 빼야 되잖아요. 이자. 그래서 이자 B가 부채 금액이고 KD가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면은 채권자의 그 줘야 될 이자를 빼고 나면은 이게 되고 이게 되죠. 그렇죠? 너무 적은가요? EBIT의 KD-B, KDB 그리고 세금은 그것에 T 법인세율을 곱하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주주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실제로 그 주주와 채권자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두 개를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권자에게 돌아올 이자 부분과 주주에게 들어올 요 세후 이익 부분을 둘이 합쳐요.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전개가 돼가지고 요거와 KDB 이자를 합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요게 요게 부채 기업의 경우 받게 되는 현금 흐름이 되고 요거는 이제 무부채 기업에서의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자본 예산할 때 현금 흐름 측정하는 거 공부했었죠. 그랬을 때 요게 OCF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요것이 그 뭐가 되는가요? 그 기업 현금 흐름. 그때 기억에 요거는 뭐 240이고 요거는 뭐 260이라고 그랬죠. 기업 현금 흐름. 그래서 260이 바로 240에다가 그 이렇게 주주와 채권자의 몫의 합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240에다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 그래서 그때 이자가 50이라고 그러고 법인세율을 40%로 가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금액만큼이 이제 더 더 많아진다. 그래서 20만큼 더 늘어난 많은 것이 기업 현금 흐름으로 측정하는 것이 많은 것은 바로 그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현금 흐름을 보면은 매년 KDBT만큼 그러니까 요 KD와 B까지가 바로 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T가 법인세율. 그래서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인데 이게 기업이 계속 존재하는 한 KDBT만큼이 무한히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한히 유입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KDBT 똑같은 금액이 무한히 계속되고 이 현금 흐름은 왜 생겼냐? 부채를 씀으로써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K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D로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은 요것과 요것이 약분돼 가지고 BT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요 VU가 바로 그 무부채 기업의 가치인데 무부채 기업보다 항상 BT만큼의 현금 흐름 아니 KDBT만큼의 현금 흐름이 계속 더 들어오는데 그것을 기업 가치는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무한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BT가 돼서 여기에 이제 TB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마치 그런 거나 똑같아요. 요 VU가 OCF의 현재 가치고 VL은 그 기업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그때 240의 현재 가치고 요거는 260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요 부분은 그 매년 받게 되는 그 이자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자의 현재 가치. TB예요, TB. 이렇게 간단한 식을 잊어버리지 않겠죠. 학교에서는 이제 재무관리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무부채 기업의 가치보다 부채 기업의 가치는 TV만큼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냉장고도 아니고 선풍기도 아니고 에어컨도 아니고 TV만큼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잊어버리지를 않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물어보면 TV 생각만 난다고. 그래서 이명제는 요것이 성립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당위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자본 비용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채 기업의 가치를 여기서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등식에 의해서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때의 현금 흐름이나 요때의 현금 흐름이 똑같아야 되죠. 우리 그때 하마다 모형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 식의 베타를 취하고 요 식의 베타를 취해서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무위험 부채다라고 해가지고 하마다 모형을 구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현금 흐름이 두 개가 같다.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같아야겠죠. 그래서 구하면은 바로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10-7식 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식은 마치 뭐와 비슷해요. 베타 구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때도 베타를 보면은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베타 U 마이너스 베타 B 하고 여기에 1 마이너스 T 그리고 BS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뭐로 바뀐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을 바뀐 거예요. 베타는 SML에 넣어서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K2의 L은 부채를 쓴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은 베타 U, 경영 위험까지 반영한 그게 로 아니에요. 로, K2의 U, 로 플러스 여기 또 베타 U도 로니까 여기에 KT 그리고 여기에 1-T 그리고 BS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한쪽의 내용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질문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론적 체계가 서로 이렇게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구조를 알면은 상황에 따라서 부호를 바꾸고 관점을 달리하면서 접근하는 거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에서 나왔던 요 자기자본 비용 이게 뭐예요?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이잖아요. 이거랑 비교해 봐라. 그러면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1-t가 들어갔다는 것만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t가 더 작으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요 점선이었던 게 요 밑으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비슷한 그림 또 봤죠? 그때 베타 얘기할 때 무부채 상태에서의 베타 레버리지와 관계된 레버리지를 X축으로 놓고 그린 베타 식은 이렇게 돼 있고 법인세를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 변화에 따라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면은 이런 식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 10-8식처럼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석이 이쪽에 있네요. 이렇다고 해가지고 모두 자기 자본 비용을 모두 부채로 조달한다고 해서 요 밑에도 B가 돼가지고 1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명제 3명제에서 좀 설명하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이 법인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KD는 타인자본 세후 타인자본 비용으로 바뀌니까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했던 그 자본 자기 자본 비용 선도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야 이 직선과 합쳐져서 수평이 될 텐데 이게 내려오니까 KO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나타내는 요 식을 보면은 그 V분의 B도 그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이 값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서 그 점점 더 이 KO의 U, 로에서 값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로우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 내려오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면은 그와 역관계에 있는 기업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 그래서 밑에가 요 밑에가 이제 여기가 VU잖아요. VU 부채를 하나도 안 쓴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요거는 V 이만큼의 부채를 쓴 VL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VL은 V보다 커요. 얼마만큼 커요? TB만큼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이 식은 요 밑에 이게 요 밑에 사실은 점선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점선이고 요게 이제 직선 실선으로 그 부채를 그러니까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 부채를 사용하면 기업 가치는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가 크면 클수록 그 점점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는 부채를 많이 쓸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의 그 수준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 수준이 안 되면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투자는 삼형제에서 투자는 곧 그 뭐라고 했어요? 그 투자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최대한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두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죠. 만약에 그 모두 조달한 부채의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면은 다 부채로 조달하는 게 좋죠. 그런데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은 모두 부채를 조달한다고 해도 여기 그 투자의 할인율을 쓸 때는 요거를 요거를 1로 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두 부채를 조달한다고 해서 투자안이 이렇게 해서 B로 구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100이다. 이러면 투자를 해서 그 NPV가 20이 돼서 120이 됐다. 그럼 이 20은 S란 말이에요. S니까 이거를 모두 부채로 투자 자금을 조달했다고 1로 해서 쓰면 안 됩니다. 밑에 이제 주석에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5,000원인 무부채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2만 원의 차입금을 조달해서 자기 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 구조를 변경하려고 계획한대요. 그런데 이자율 10%고 법인세율 30%고 그 동일한 업종에 자기 자본 무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이 로네요, 그렇죠? 로가 20%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본 구조를 바꾸는데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이 여기에 100 이렇게 무부채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냥 부채를 조달해 버리면은 부채를 20만큼 조달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조달해 버리면 여기가 20이 되고 여기가 1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120이 되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기업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기업 규모가 달라지면은 영업이익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구조 변경만의 효과를 보려고 하려면은 기업 규모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 영업이익도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본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서 20만큼 그 부채를 조달하면은 그걸로 요거를 주식을 매입 소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이었던 게 이제 이렇게 80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 그러니까 자본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자본 구조의 차이로 해서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가 이걸 보려 때는 항상 그래서 차입금을 조달해서 자기 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 구조를 변경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연서 문제 이제 첫 번째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거는 안 그래요. 그거는 자본 구조를 바꾸되 이런 식으로 부채를 조달해서 바꿔요. 그러면은 이 영업 이익이 달라지는 그 효과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본 구조를 변경을 한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영업 이익은 똑같다고 보고 그 하는데 만약에 그냥 추가로 자본을 조달한다고 하면은 자본 구조가 바뀌지만 그것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달라진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 간단한 문제니까 간단한 예제니까 그냥 이렇게 자본 구조를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무부채 기업의 가치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구조 변경 후의 기업 가치,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해라. 그러니까 먼저 이게 그 VU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VL은 VU 플러스 TV니까 근데 VU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로로 할인한 52,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VL은 52,500원에다가 TV만큼 더해요. TV가 얼마예요? 0.3 곱하기 2만의 부채를 차입금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8,500이 되는 거죠. 자기 자본 가치는 대차대조표 등식에서 VL은 B 플러스 S니까 S를 구하면은 38,500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구조 변경 후에 그 자기 자본 비용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얼마가 되냐 이러는데 그 요식 자기 자본 비용 구하는 식이 그렇죠. 여기서 그 완전 자본 시장과 다른 거는 요거라고 했습니다. 요거 1-t가 들어가서 그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진 거.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은 23.64%가 됐습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23.64%와 여기에 이자율이 10%지만 법인세율이 30%니까 세후 타인 자본 비용 7%, 여기가 7%죠. 그렇죠? 7%와 23.6%, 23.64%를 그 가중평균 해가지고 17.95%가 나오는 거죠. 뭐 물론 이 식을 써서 바로 17.95%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17.95%로 기업 가치를 한번 구하려면은 뭘 할인하면 돼요? 그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니죠. 이자 비용 감소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를 구하려면은 그거는 KI로 하는 게 아니라 10으로 해야죠. KD. 그런데 요걸 17.95%로 할인하는 것은 바로 여기 영업이익을 여기 영업이익 15,000을 1-t 0.3 해가지고 17.95%로 할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58,500이 나오는 거죠. 58,500. 예, 뭐 전번에 봤던 거하고 비슷하죠? 저번에 그 자본 예산 이제 자본 예산에서 현금 흐름 얘기했던 거하고 그 베타의 그
조정 과정 이런 거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자본 예산에서 얘기할 때는 요 우에 해당하는 게 240의 현금 흐름을 12%로 할인을 한다. 이럴 때 12%가 바로 이제 여기서 구한 이런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에 거를 그 기업 현금 흐름 260으로 하면은 이거는 13%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두 개가 같다. 이런 얘기했죠. 요때 요 13%가 바로 여기서는 요 타인 자본 비용을 7%로 안 쓰고 10%로 썼을 경우에 나온 그 값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그 기업 가치, 주식 가치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주식 가치를 구할 때는 요 VU가 그 성장이 없다고 본 뭐 기업 가치, 주식 가치에다가 여기 PBGO를 더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의 현금 흐름을 갖고 분모를 줄여줘서 현재 가치를 크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 분모를 그대로 두고 제로 성장에서 또는 무부채 기업 가치에다가 그 부채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그 추가되는 그 NPV를 더하느냐, 그러니까 NPV의 현재 가치를 더하느냐, 이거는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NPV가 부채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채 사용한 것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KDB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의 현재 가치가 TB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법인세를 감안한 경우인데, 이제 그 개인소득세를 감안한 경우도 세금이 좀 많아요. 그 법인세 세금도 있고 뭐 별별 세금이 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세금 때문에 너무 이제 기업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그 전략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 종전에 MM이 63년에 낸 논문은 그 법인세만 고려한 건데, 법인세 말고 주주가 그 배당을 받아갈 때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득세, 사실 뭐 이 법인세도 그 소득세죠. 뭐 기업의 그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이거는 이제 개인 소득세, 주주의 개인 소득세, 또는 채권자도 이자를 받아가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자 소득세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밀러의 균형 부채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밀러의 균형 부채 이론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됩니다. 그 첫 번째, 개인 소득세까지 감안하더라도 그 부채를 사용하면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VU에 무슨 효과를 더해서 요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뭔가의 효과, 그걸 우리가 gain from leverage라고 그래요. gain from leverage. 그래서 뭐 G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첫 번째 그 하나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부채 이론의 또 다른 내용은 시장 이런데 만약 이 상태에서 시장의 그 부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가 되면은 이때는 gain from leverage가, 그러니까 at equilibrium, 그러니까 여기서 equilibrium은 경제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 D가 S와 같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때는 gain from leverage가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균형 부채 이론은 VL은 VU 플러스 거시기 이렇게 해서 G로 표시가 되고 뭔가 gain from leverage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균형 상태가 되면은 그때 G 거시기가 0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ain from leverage가 0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균형 상태가 되면은 개별 기업들은 부채를 사용할 요인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도 이제 무부채 기업의 가치를 구하고, 부채, 여기 무부채 기업의 가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기업의 가치를 구해가지고 이제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보면은 X가 이제 X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현금 흐름. 그래서 거기에서 옛날에는 요것만 뺐잖아요. XT, 법인세율, 무부채 기업의 경우. 그러니까 그것만 뺐는데, 그래가지고 끝났는 줄 알았더니 주주가 법인세를 빼고 난 다음에 법인세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가 요거죠. X의 1-ST. 그런데 집 앞에서 개인소득세도 내야지, 이래가지고 세금을 뜯겨요. 그래서 이 TS가 바로 개인소득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뜯기고 나니까 결국 집에 와서 세어보면은 요 돈이 남는다 이거예요. 요게 최종적으로 무부채 기업의 주주가 집에 가서 센 돈이 요거예요. 요거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무부채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때에 로로 할인을 하면 이제 10-10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부채 기업의 가치예요. 이거는 이제 부채 기업의 가치. 부채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R이 약정 이자율이고 D가 이제 부채 액면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빼고 나요. 영업이익에서. 그러면 X에서 RD를 빼고 나면은 요게 이제 과표가 되는 거죠. 법인세 과표. 거기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하면은 법인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 전체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먼저 그만큼의 법인세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주주는 그럼 얼마를 갖고 가요? 법인세를 떼어놓고 요만큼을 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집 앞에서 이만큼 또 TS라고 해서 세율을 곱해서 뜯깁니다. 그래서 뜯기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채권자도 돈을 가져갔는데 쟤도 뜯겼나?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뜯겼더니, 그래서 얼마 뜯겼냐 했더니 RD의 TB만큼 뜯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D가 이자 아닙니까? 이자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한 거죠. 그래서 네 뜯긴 돈이 얼마냐? 그래서 보니까 요거 뜯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뜯긴 돈, 주주 집 앞에서 뜯긴 돈, 채권자가 채권자 집 앞에서 뜯긴 돈 다 빼고 나니까 요 10-11씩이 되는 거예요. 10-11씩. 그런데 요 10-11씩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요 10-9식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뒤에 것만 뭐 하나가 붙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에서 아까 무부채 기업의 가치와 법인세가 존재할 때 부채 기업의 가치의 현금 흐름의 차이가 얼마냐? 그랬을 때 TB 곱하기 KT 만큼이다 라고 했잖아요. 요것만큼이 바로 이자 금액인데, 그것에 법인세율을 곱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만큼이 매년 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KT로 할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게인 프롬 레버리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니까 10-90과 여기에 10-90과 10-11씩을 보면은 요 앞부분은 똑같고, 요 뒷부분만이 부채 기업의 경우에 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요거를 VA를 구할 때 앞부분은 로로 할인을 하고, 요거는 왜 이런 현금 흐름이 생겼어요?
부채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의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아까 VU가 그러니까 법인세가 존재할 때 VL은 VU에다가 TB만큼 더한다 라고 했을 때 요거를 gain from leverage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도 보니까 VL은 VU 플러스 이만한 게 뭐 좀 더 복잡하고 좀 커 보이네요. 뭔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하겠죠, 당연히. 그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까지 넣었으니까. 그래가지고 VL은 VU 플러스 거시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 프롬 레버리지가 뭔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MM의 63년 거랑 비교해 보자. 그래서 개인 프롬 레버리지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서 개인 프롬 레버리지 그 레버리지 이득 G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여기는 간단하게 TB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크냐 이게 크냐를 비교하려면은 B는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요 개수와 요 개수를 T와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뭐예요? 개인소득세가 없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가면은. 그럼 개인소득세가 없다는 것은 TS도 제로고 TB도 제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 1 있으니까 1 마이너스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니까 1 상쇄되고 T만 플러스 T로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S과 1 마이너스 T 하고 1 마이너스 TB라고 그랬죠. 요게 그 밀러의 균형부차이론에서 계수고 그 다음에 그 MM의 63년 거에서는 T가 계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 수도 있고 이게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 봅시다. 만약에 아까 TS와 TB가 똑같으면은 요거 약분되니까 전개하면은 1 마이너스 T 플러스 T가 되니까 이거 없어져서 T 똑같다라는 얘기 했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TB하고 TS하고 어느 게 커요? TB는 이자 소득세예요. 이자 소득세. 그리고 TS는 주주 소득세, 주식 소득세. 주식 소득세는 배당 소득과 캐피탈 게인이 있는데 캐피탈 게인의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은 거니까 이익을 그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식 이득에 생긴 그 주식 그 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생긴 이익이나 이런 거는 세율이 대체로 이자 소득세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T 비율가 TS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쪽 G와 이쪽 G 중에서 어느 게 크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넣어봐요. 여기다가 TS가 더 크다? 그리고 TB가 더 크다. TB가 더 크다. TS가 크고. 그러면 여기에 TB를 임의의 숫자로 이게 더 크면은 요거보다 요게 더 크겠죠. 우회가.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요 두 개가 1보다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1 마이너스 뭐 1.2 1 마이너스 t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보면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2 플러스 1.2t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거하고 t하고 어느 게 더 크냐? 여기를 먼저 빼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2가 되고 플러스 1.2가 있고 이쪽에 t가 있으니까 그 개인 프로그래머지 그 MM 수정 논문에서는 요걸 일로 갖고 와요. 그러면은 1.2t에서
t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어느 쪽이 크냐가 결정이 되죠. 만약 이게 한 것이 0보다 크다면은 이쪽 게 더 큰 거고 이게 0보다 작다면은 이쪽 게 더 큰 거 되죠. 그래서 빼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0.2t가 되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0.2에 1 마이너스 0.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되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0.2로 끄집어내면은 1 마이너스 t가 되니까 요거는 0보다 작네요, 그렇죠? 왜? 요거는 1보다 이게 양의 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더 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MM의 그 수정 논문에서 얘기한 이것보다 요 gain from leverage보다 요게 더 작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TB가 보통은 TS보다 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본 이득세는 처분 시점을 내가 주식을 안 팔아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그냥 주식을 갖고 있어도 그건 내 자산이잖아. 그랬을 때 무한히 이론적으로 무한히 그 처분 시점을 연계시킨다고 하면은 TS는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래서 TS를 만약에 0으로 가정하게 되면은 요 gain from leverage가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TB분의 1 마이너스 T 이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두 개의 논문 얘기를 두 개의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균형부채 이론을 하나는 gain from leverage가 있다. 개인 소득세까지 감안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 공급이 일치되는 채권 부채 시장이 그렇다면은 그때는 gain from leverage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써요. 그래서 먼저 예제를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를 예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나기업, ABC기업 모두 자본구조만 차이가 있고 영업이익이 똑같이 300만 원이다. 이랬을 때에 가나기업은 무부채 기업이고 ABC기업은 600만 원의 타인 자본을 사용한다. 자본 비용은 10%고 법인세율 30%고 개인소득세율 8%, 주식 그리고 채권자는 14%다. 가나기업 가치로. 가나기업은 무부채 기업이니까 그냥 주주가 집에 갖고 와서 센 돈. 그러니까 1-T에 1-TS. 요게 주주가 집에 가서 확인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법인세 뜯기고 집 앞에 와가지고 소득세 뜯기고 그래서 요 금액을 로로 할인을 하면은 19320이 되는데 바로 이게 무부채 기업의 가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ABC 기업의 경우에 자기 자본 가치, ABC 기업이 일단 가치부터 구하면은 gain from leverage를 이렇게 구해야죠. 그래서 19320에다가 요거를 더해요. 그래서 요거는 14%는 채권 이자 소득세율이고 0.3은 법인세율이고요. 그리고 8%가 주식소득세율이에요. 그래가지고 구하니까 20826이 돼요. 20826. 그러니까 20826은 부채 기업의 가치고 19320은 바로 무부채 기업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를 높인 거죠. 개인소득세가 존재하더라도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하려니까 여기서 요걸 빼면은 이제 14826이 자기 자본 가치가 되죠. 부채의 가치를 빼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예제로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균형 이론인데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이제 요거는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 곡선. 그러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 곡선은 여기서 보듯이 채권 이자율이 RD예요. 내가 이제 그 디맨드,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하려는 사람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t만큼을 해야 실제 받게 되는 수익률인데, 그것이 면세 이자율, 그러니까 뭐 다른, 이 사람이 채권을 사려면 다른 투자 수익률보다 세금까지 내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그 다른 투자 수익률보다 커야 이 채권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R0가 그 다른 투자 대상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뭐 면세채권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주식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RD는 10-18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 TB는 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은 그냥 이걸로 가져갈 거고, 세금을 이럴 때도 그 채권을 살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그 RD가 되어줘야 채권을 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급 곡선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을 하게 되면 자본 비용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자본 비용을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자기 자본 비용과 또 이 채권을 발행을 하려면은 타인 자본 비용과 주식에 대한 자본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타인 자본 비용이 더 낮아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타인 자본 비용은 1-t, 그러니까 세후 타인 자본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RS의 1-t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면세채권 수익률보다 더 낮아야죠. 그래야 주식을 채권으로 발행한단 말이에요. 왜 주식이라고 얘기했다가 면세채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냐? 그거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자본을 조달할 때 주식으로 조달할 수도 있고, 또 면세채권으로 조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면세채권을 조달하죠? 면세채권을 공매하면 되죠. 우리가 공매를 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자본 비용으로 부담해가지고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R0를 그냥 면세채권 수익률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채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한 그거를 이제 뭐 주식 수익률로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있죠. 회사채와 주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채와 주식의 수익률, 또 외국 경제와 회사채만 있는 국내 경제, 이러면 국외 투자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수요 곡선이 이렇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적이에요. 무한 탄력적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조금만이라도 다른 자본 비용이 낮으면은 그 채권은 하나도 발행을 안 할 거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것보다 자본 비용이 그 채권이 더 낮다면 채권을 무한히 발행할 테니까 이렇게 수평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수요 공급의 일치가 되는 균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균형 상태가 됐을 때에 됐을 때는 바로 어디 갔어요? 요 RD와 RS가 같아지는 건데, 요때 RD와 RS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법인세율하고 여기 이자 소득세율, 그것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TB와 TS가 같아지면은 아까 봤던 이 식에서 TS와 TB가 같아지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럼 이쪽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 VL과 VU가 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아진 상태에서는 요 gain from leverage가 제로가 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부채를 써봐야 그 개인 프롬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쓸 유인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간단히 보면은 A, B, C 그 소득 계층이 있는데 A는 50억, B는 150억, C는 3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50억인 사람은 그 면세층이어가지고 적용 세율이 없어요. 그런데 B는 20% 세율을 부담하고 C는 38.5%의 세율을 부담합니다. 그럴 때 면세 채권 수익률은 8%고 법인세율 36%라고 할 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그려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는 그 세후 이자율이 세후 이자율이 RD 곱하기 1-T인데 T가 없으니까 그 T, B에서 T, B가 없으니까 그냥 이 자체가 수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8%만 되면은 그 A는 투자를 해요. 그리고 B는 20%의 그 이자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도 8%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10% 이상이 되어야 채권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C는 13%가 돼요. 그러면은 8%, 10%, 13%. 그래가지고 여기가 50억이고 여기는 150억이고 그렇죠? 여기는 200억이 되는 겁니다. 300억이네요. 300억이 되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급 곡선은 기업 입장에서는 36%의 그 법세율을 부담한다니까 8%. 이 8%가 만약 주식이다 이러면은 8%그 이 세금 효과를 봐서 12.5%가 돼야 대체 그 자본 조달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2.5%를 기준으로 수평한 이런 선이 나오는데 이때 바로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자, 그리고 이제 그 각 계층의 그 투자 내용은 이러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밀러 균형 부처 이론이 좀 시간이 걸렸는데 파산 비용 이론이에요. 이번에는 파산 비용 이론은 그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채를 쓰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법인세를 생각해요. 법인세만 생각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법인세를 생각했을 때 그 자기 자본 비용은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죠. KO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데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우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부채를 많이 쓰면은 그 부채에 대한 그 이자 부담도 커져서 그 이자를 상환하기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 회사 좀 불안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그 이자율도 더 높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금융권에서는 그 금리가 싸지만 그 돈을 빌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돈을 빌리려면은 2금융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2금융권의 금리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금융권의 그런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1금융권에서도 다 하고 또 돈이 없어서 온 거니까 내 그 파산 가능성을 반영을 한 거죠. 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많이 부채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KD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KD가 높아지면 그것에 따라서 KO도 높아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그것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요점 그러니까 요점 여기서는 요점이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가장 낮고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점이 돼서 여기를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가 바로 그 최적 자본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 기업 가치는 바로 요 10-27처럼 여기가 이제 법인세 효과까지 감안한 거고
이때 이제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만큼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파산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파산의 가능성을 감안해서 파산의 기대값을 구하고, 그거는 미래에 파산할 때에 나타나는 금액이니까 그것을 다시 현재 가치로 끌어들여서 기대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채 기업의 가치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이거는 크고 기대 파산 비용의 가치는 조그맣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 두 개의 관계에서 균형점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이용해서 그 최적 수준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굉장히 이 크기에 비해서 작다, TV에 비해서 작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말과 토끼의 먹이를 비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이론인데요. 대리 이론은 자, 요까지는 이제 법인세를 하고 여기에는 파산 비용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파산 비용은 일종의 거래 비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회사가 이제 위험해지면은 이런 차액금을 조달하는데 부담하게 되는 자본 비용이 더 높아지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거래 비용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보 비대칭이에요. 정보 비대칭. 이 세 개가 다 없어야 완전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씩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고려하니까 이런 최적 자본 구조가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에 IMF 연기 때 정부가 기업 가치,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파산을 하니까 부채를 줄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그래서 부채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쓰게 되면은 이자 비용을 송금 불산입을 시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신문에서 MM에 따르면은 부채를 쓰는 것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정부가 이런 걸 강요한다라고 하면서 뭐 비판적인 그런 사설을 쓴 거 봤는데 정말 바보 같은 소리죠. 왜냐면은 MM이 얘기하는 거는 완전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현재 불완전한 현실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구나 경제신문의 사설이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신문 기자들도 재무관리를 너무 공부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 두 개에서 최적 자본 구조를 구하고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정보 비대칭에 존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대리 이론으로 최적 자본 구조를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슨 맥클링이 대리 비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대리 관계를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이제 소유 경영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소유 경영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정몽구 회장이 소유 경영자다. 정몽구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그리고 또 주식을 산 주주가 있어요. 이 소유경영자니까 정몽구 회장도 소유경영자 주주지만 이 사람은 이제 내부 주주가 되는 거죠. 내부 주주.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주식을 샀다는 것은 돈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맡기고 네가 의사결정을 잘 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주식을 높여주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위임자가 되고 이 사람은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관계가 성립하고 또 채권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네가 돈을 빌려가가지고 잘 해가서 원리금을 잘 갚아주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쓰는 게 그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채권자도 위임자예요. 그래서 채권자와 이 소유주주 간의 대리관계가 있고 이 둘 사이에 대리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이 주주와 이 그 내부 주주 소유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 비용이 바로 특권적 소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내 돈으로 하면은 돈을 아껴 쓸 사람이 그 남의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을 막 쓴다. 이런 게 이제 그 특권적 소비예요. 또 채권자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면은 이 소유 경영자가 그 내가 일정한 수준까지만 부채를 책임져야 되는 유한 책임을 갖잖아요. 주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 아니면 뭐 그냥 손실이 나서 뭐 회사를 날리면은 난 그냥 주식만 날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이익이 나면은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리스키한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도 아니면 뭐 이런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또 과소 투자 요인은 이건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소 투자 요인은 그 부채까지 갖고 난 다음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할 때보다는 좀 확실하게 좋은 투자가 있을 때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자체로 보면은 할만한데 자기가 갚아야 될 부채까지 감안해 보면은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 투자 요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외부 돈을 어떤 그림에서 봅시다. 이제 외부 돈을 많이 쓰면은 외부 돈을 많이 쓰면은 그만큼 그 주주에게서 돈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떤 투자안을 놓고 또는 채권자에서 돈을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채권자의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부채의 대리 비용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근데 채권자에게 하나도 안 쓴다는 얘기는 그 투자는 모두 그 자기 자본 외부 주주에게서 조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주주에게서 그 다 돈을 조달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럴 때는 주주의 자기 자본의 대리 비용이 제일 많게 되죠. 부채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자기 자본의 대리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여기가 되는데 요것이 대리 비용이 가장 작을 때 기업 가치가 커지니까 여기가 최적 자본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그 MM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인세가 있을 때, 뭐 파산 비용을 했을 때, 뭐 무부채부터 그러니까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 필요 없이 그냥 정보 비대칭의 관점에서 봐도 바로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대리이론으로 그 자본구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이론도 있어요. 신호이론은 그 정보 비대칭이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은 잘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도 이 소유 경영자인 이 사람은 정보 우월자가 되고 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 대리인 위임자들은 정보 열등자가 돼요. 정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우월자와 열등자가 공존하는 것을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때는 정보 우월자가 정보 열등자에게 야 나는 그 괜찮은 기업이야 라는 그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야 이 신호가 먹혀들어야 이 기업이 주식을 더 비싼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로스는 그 부채 비율이 신호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여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여기에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내부 그 경영자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외부 자들에게 자기네 회사가
좋다는 거를 어떻게 알리냐면은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배당이나 이런 또는 그 공시 이런 것도 다 그 어떤 신호가 되는데 여기서는 부채 비율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부채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를 많이 쓰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부채를 많이 쓰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구나. 그래서 주식을 높게 평가해 준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아, 조금 다른 저기를 안 보고 한 얘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부채를 많이 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부 정보에 따르면은 좋은 투자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이 그 기업 가치를 알리는 신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경영자 얘기고 그냥 어, 망할 각오를 해가지고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 그 외에도 내부 주주 지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 그러니까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대기업들 중에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오너들이 거의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알짜배기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조달 순위는 패킹 오더 스어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본 조달 순위로는 수익성이 높은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 는 유보이익으로 먼저 자금을 조달해야 그 NPV가 모두 기존 주주에게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만약에 모자르다면은 신주를 발행하면은 NPV를 그 신주주에게 또 나눠줘야 되니까 일단 부채를 먼저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보이익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부채를 쓰고 그리고도 없으면은 외부 자금을 쓴다. 외부 주주에게 쓴다. 이런 거예요. 순서가. 이게 1, 2, 3의 순서로 쓴다. 그래서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이라고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자본구조 이론을 마친 걸로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는 다 못 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금 한 내용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그 깊이를 좀 더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자, 이번 강의는 이거를 마치겠습니다.